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붓다로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탄생하시고 입적하신 구군사입니다. 구군사. 그래서 여기랑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구군사 쪽에는 지금도 해능 스님 부모님 묘소가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의 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능대사께서 심었다는 거대한 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입적을 어떻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밌는 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맞추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고, 여기에는 동아시아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연, 혈연,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혈연은 사람이다 보면 내 자식에게 조금 더 점수가 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혈연. 그 다음에 학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실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동문수학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한 선생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버두자를 쓸 때가 있고 버붕자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데 버두자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친구가 버두예요. 그리고 버붕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유붕자원 방래하니 벗이 먼 곳에서 오니 참 기쁘지 않겠나. 그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랑 생각이 통하는 친구. 그냥 오다 가다 친구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비주얼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 제일 좋은 거고, 조금 지나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이 통하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 스님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장 스님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역의 실크로드 지역을 가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인물이 좋으니까 사람이 훅 먹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인물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현장 스님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선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잘 맞느냐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그룹.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연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연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물론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지역은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대로 딴 쪽에서 살다가도 제가 울산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타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서울도 아마 그럴 겁니다. 토박이 비율이 뭐 한 5%도 안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서울에도 사대문 안에 대대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약간 강남에 변두리 살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서울이고 그다음에 좋은 동네라고 하는 데가 저 어렸을 때 서울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는 사실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라고 하는 게 대대로 계속 같은 집에서 이렇게 뭐 몇백 년을 살았어요. 이런 게 아니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사람이 어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충청도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데, 그런 의미들을 별로 크게 안 보거든요.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 안에서도 그 일과 관련된 사건을 봐요. 사람의 전체도 잘 안 봐. 나랑 관련됐으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좋아요. 그건 됐고, 나랑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논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을 좋게 살다가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는 아닌 거지. 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진다니까. 부모의 정혈하고 그다음에 땅의 기운하고 하늘 별자리 기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네 가지가 섞여서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땅 기운이 지분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계승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본관을 따졌습니다. 본관 플러스 고향을 따진다고. 예,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본관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어디 사람이냐, 시조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받는 세대, 제가 거의 맨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런 걸 따지는 이유는 뭐냐? 그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정보 코드가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 쪽 기운, 정확하게 말하면 부기운이 더 세, 부기운하고 땅 기운에 의해서 한 50%가 지금 내 몸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네 본관이 어디냐, 그 다음에 네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고향만 가지고 그 사람의 결정성이 안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역 차별이라든지 지역은 어때, 그 지역 사람들은 성향이 어때라고 규정하는 사실은 이유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대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불교는 생각이 다릅니다. 영혼이 윤회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하고도 관련이 별로 없어. 그냥 지팔 지어드는 겁니다. 그냥 부모하고 인연이 맞아서, 그러니까 기질이 비슷해서 들어와서 사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새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박차고 나가듯이. 그래서 개인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유교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해야 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차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범죄가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었다니까. 왜? 내 소유물이라고 보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임금이 자기 아들인 순을 죽이려고 3차례나 시도했지만 그것은 범죄 형성이 안 돼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신토부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중국이 우리보다 그게 더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리고 죽을 때는 내 기운이 가장 잘 작동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그곳에 가서 죽어라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거.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 그 이야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효와 죽을 때 집을 떠나서 죽는 객사는 짐승도 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너네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 된다. 그것을 어길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도 그 축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가한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출가한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태어나신 그 고향에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출가한 스님인데 그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도 불교에서 추석, 설 이런 명절 차례 같은 걸 하죠. 아니 그게 불교 의례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게 섞여가는 거죠. 섞여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홍명집이라든지 그 후한 때 나타나는 문헌들을 보면 계속 비판의 논점이 뭐였냐면, 승려들은 부모를 버리고 출가한다.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뭘 어떻게 내 자식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경 사회니까.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되고 부모를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버린다기보다는 모든 동물은 어느 정도 크면 사실은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같은 조건 안에서 뭉쳐 살면 집단이 전체가 위험해진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분리되는 뭐 새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뭐 가축 다 그래요. 동물들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크면 분리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농사 중심의 구조 속에서는 집단 구조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는 부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두 분 무덤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출가했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더 잘 기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진묵스님 이야기 보면 진묵스님이 출가해서 부모님 제사를 못 지내는데 그 무덤 자리가 뭐 명당이어 가지고 뭐 천년 향화지며 천년 동안 뭐 향화가 끊이지 않는 무덤이라더라. 뭐 이런 썰이 있죠. 그런 좋은 자리였으면 권문세가나 이런 양반들이 무덤을 쓰지 않았을까? 그냥 순식간에 딱 드는 생각인데 사람들 굉장히 순진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불교에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 기반한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부모를 내가 봉양했다. 내가 출가했지만 최대한 봉양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보이면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6조 단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당신이 5조 홍인 스님에게 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은을 줘가지고 부모님이 봉양되도록, 어머니가 봉양되도록 하더라. 그런 게 진짜 존재했을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윤리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물론 뭐 큰 스님이니까 선연이 있어서 선근이 깊어서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식 시스템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이 구근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출가했을 때 불효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불충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불충. 그러니까는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출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구해서 간다. 절 이름을 보세요. 구근사입니다. 나라의 은혜 사찰. 이 두 가지를 아예 딱 받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눈이 보이면 요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출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부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부분을 방어해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구근사를 뭘 바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능 스님의 사상이 무르익는 거는 해능 스님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사상가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절에 들어올 때 혹시 들어올 때 두 명의 스님상이 있었는데 한 분은 법회 스님이고 그게 법보단경, 6조 단경의 편찬자라고 되어 있는 분입니다. 소주자서 위거가 소주 대범사에서 법문을 청하고 그 기술자가 법회 스님이에요. 법회 스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해능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장 역할을 초기에 문장 역할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문장은 뭐냐면 문도 중에서 대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혜 스님이 있는데 신혜 스님은 똑똑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해능이 해능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래서 신회가 어떤 부분을 상당 부분을 작업을 해주고 법회 스님이 초기에 어떻게 보면 주도했었던 제자 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택 신회는 나중에 지워지는 인물이거든요. 그 제자들 말고 청원 행사나 아니면 남학 회양에 의해서 지워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제자가 있고 능력이 없는데 나중에 뜨는 제자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나중에 뜨는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청원행사나 남학회양이 하택신해보다 더 제주가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택신해가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 밀리느냐? 제자가 딸려. 하택신해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회 스님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치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양반도 제자들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제자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정하기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의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잘 품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또 부모 능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스승이나 부모 능력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천재적이진 않아. 제가 이렇게 보면 천재적인 사람은 잘 안 살펴요. 특징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적인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렇게 잘 살피는 사람이 한 명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하나를 결정하는, 그러니까는 항고주 유방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밑에 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총무 역할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집단이 번성해.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남학회양계, 그 다음에 청원행사계, 하택신해. 그리고 초기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택신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해능 스님 같은 경우가 이 남방 사람이라서 남방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덥죠. 덥고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편해, 많아. 뭐가 물산이 풍부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주의적으로 갑니다. 집단이 결합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먹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오히려 집단주의였고, 2000년 넘어오면서 대학에서 동아리가 다 날아가요. 다 해체가 돼.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편해. 반값 등록금 해달라고 데모할 것 같아? 데모 안 해요.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데모를 해서 모두가 반값 등록금을 할 필요가 있어. 나는 장학금 받으면 되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4.19 이런 것도 약간 못 살 때라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바꾸겠다.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국가가 좀 어려워도 그렇게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남방적인 사람들은 약간 개인성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지잘난 많이 사는 거지. 그리고 중국 전통에 그 맹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불성사상이 들어오는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물개비여아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심주의의 가장 첫 구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불성사상이 남방에서 유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청정성을 가진 완전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남방 쪽에서 불성사상이 좀 더 유행을 하는 거고, 해능 스님은 개인적인 완전성, 그 다음에 개인성을 통해서 해능 스님의 사상 중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조금씩 나왔는데 강력하게 전개하는 게 유심정토입니다. 유심정토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극락은 어디 있느냐? 서쪽으로 10만억 국토 떨어진 곳에 있다. 그게 극락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대상이 아미타불이다 라고 했다면, 내 마음 한번 돌리면 극락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돌리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바로 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 개념들,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논점으로 끌고 가는 게 해능 스님의 어떻게 보면 사상적 관점, 그리고 그것은 도노라고 하는 한 방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진짜 불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가? 불성,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가?
대한 생각들은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불성이나 본성은 완전한 걸까? 완전한 걸까? 그 완전한 게 이렇게 태양이 구름에 가리우듯이 가리워져 있는 걸까? 그러면 그거를 딱 걷어내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되는 걸까? 해능 스님이 거기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사실은. 물론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고예요. 많은 사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것이 굳이 완전성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작동을 해요. 그건 굉장히 고등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 속에서 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이 완전성일 필요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화엄과 선이 분기되는 아주 핵심 지점 중에 하나예요. 화엄은 완전성을 얘기해요. 완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관계가 없어. 그래서 믿음만 충분해도 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이미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만성불론이에요. 그리고 그 법계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 그리고 성기설 그 완전성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너는 곧 완전한 존재 붓다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천태종 같은 경우도 그런 노선을 좀 취하다가 천태종의 현계다면에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악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다 완전성에서 출발했으면 지금 존재하는 불완전성, 악이란 건 무엇이냐. 이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취하거든요. 하나는 그것은 허상이야. 그건 허상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야. 라고 말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오류야. 완전성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버그지 버그. 둘 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완전하면 허상에 가리워질 수도 없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완전한 태양은 구름에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현상적인 태양만 구름에 가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오류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에도 똑같은 논리로 작동시킬 수 있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완전한 존재가 신이라면 불완전성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악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래서 천태 같은 경우는 악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단 완전성을 자학한 사람에게 악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지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선종은 불완전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초의 사상이에요. 그게 해능 스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완전 그 자체를 긍정해라. 왜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선종에서 말하는 붓다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처님이에요. 내가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대로 온전히 나이면 그 자체로서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생김새가 다르잖아. 키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렇게 다르지만 기준을 세워서 미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전부 정당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전 우주의 유일물이에요. 유일물. 유일물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행의 요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모든 유일물의 행복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논점에 선화를 여는, 람상을 열어 제낀 분이 해능 스님이에요. 해능 스님. 그리고 그거는 해능 스님 당신의 그 뛰어난 그 안목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남방 문화가 빚어낸 중국의 남방 문화가 빚어낸 특징들을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치관들, 중국의 가치관들 플러스 불교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남방 문화의 특징들을 잘 융합해서 천재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듯이 새로운 걸 제시를 했어. 제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거의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위의 세대들은 윈도우 안 쓰고 저도 도스부터 썼었어요. 도스 컴퓨터. 윈도우 이전 세대예요. 윈도우 이전 세대. 그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쓴 세대부터가 저고, 제 위로 올라가면 컴퓨터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판 세대라니까. 컴퓨터 세대가 아니고 주판 세대.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갔던 거예요. 저울로 얘기하면 저희는 양팔 저울을 썼었고, 여러분들은 외팔 저울이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 해가지고.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전에 시장 가면 이렇게 맞추는 거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양팔 저울. 우리 세대 밑에는 전자 저울입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못 본 거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또 다른 흐름, 그러니까 컴퓨터로부터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스티브 잡스가 잡은 거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쓴다라고도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보고서 쓴다는 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고서를 못 씁니다. 그냥 SNS는 하고 있는 거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걔네는 그게 편한 거죠. 사람은 익숙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사람은 익숙하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 문화 플러스 불교적인 거, 그 다음에 남방 문화를 융합한 게 해능 스님이었고, 그 해능 스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자 중국적인 흐름들이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던 건 뭐냐? 당나라가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살면 그 다음에는 개인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기 때문에 집단주의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저렇게 행동들을, 이렇게 개인화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경제력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걔네들이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걔네는 걔네의 문화가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능 스님과 관련된 이 구군사는 당신이 생사를 여기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당신이 묻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묻히려고. 왜냐하면 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해능 스님이 75세까지 사시거든요. 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한 40여 년 정도는 남아선사, 보림사에서 사셨고, 여기서 이제 탑을 만들어서 당신 육신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안 썩느냐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술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특이한 건 맞아요. 왜? 정상적이면 어느 정도를 놔뒀다가 화장을 하는 문화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게 있었지 싶어요. 구화산 김지장 스님 이야기를 보면 3년 동안 항아리에 모셔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 빨리 하니까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열어보면 나오는 거죠. 그냥 열었다가 아마 C컵 했지 싶어요. 아니야, 이게 결론을 보니까 안 무서운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고 이분은 죽은 분이야 라는 개념이 있는데, 옛날 사람은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 아니, 진짜라니까. 두렵다니까. 그래서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이 해능 스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문화권에 존재해요. 죽었다 살아날 것 같은 거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보면 현장 스님 이야기나 이런 데 보면 동굴 안에 수행자가 이렇게 있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썼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저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무상정에 들어서 저 상태로는 뭐 일겁도 살 수가 있고 그러다가 뭐 빛을 비치면 깨어나고 뭐 어떻게 한대. 햇빛을 비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그 상태로 아마 거의 돌아가신 거지 싶어요. 그냥 미라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지 싶어.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로 썼다는 이야기도 조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서 돌아가시니까 그걸 어떻게 입관시키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항아리에 넣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주변을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관에다 입관할 때도 예전에 거기 다 채웠습니다. 옷 같은 걸로 대부분 채워. 그렇게 꽉 채우도록 돼 있어. 안 그러면 시신이 놀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해능 스님이 여기다 탑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살았을 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탑을 만들었다는 거는 처음에는 여기였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저 해능 스님 부모님 무덤이 진짜일까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유는 뭐냐? 집터에다가 무덤 안 씁니다. 그냥 생각해봐. 무덤은 집에서 떨어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덤 옆에 집을 집 옆에다 무덤을 씁니까? 아버님 무덤을 집 옆에다가 씁니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진짜 이게 생가터하고 바로 붙은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옮겨진 거냐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러면 쓸 수도 있어. 폴리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죽은 조상들의 뼈를 이렇게 뭐 집에다가 집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게 사당에 신주 모시는 거. 그러니까 도화는 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덤이 있는 건 싫어. 그래서 무덤은 선산이라든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썼어. 그런데 그 무덤에서 직접 작동해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경주 같은 데 가보시면 왕릉은 주택가에 있어요. 예전에 번화가에 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 이렇게 고려 때까지 보면 부도들이 절 사찰 안쪽에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조선시대로 가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진짜 무덤과 생가가 겹쳐 있었느냐도 사실 상당한 논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다가 탑을 세우려고 했었던 게 도대체 자리가 어디냐에 대한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분명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누군가 주장했죠. 누가 주장했을까요? 구군사 쪽 스님들이 주장했겠죠. 그랬더니 보림사 쪽 스님들이 뭔 소리냐? 보림사에 40년을 사셨는데 당신께서 오래 사시던 그쪽으로 옮겨야지 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보림사가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보림사로 가서 영조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진신을 해능대사 진신을 모시게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조전으로 옮기게 되는. 거기와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옮기게 됐느냐? 아마 보림사 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림사가 훨씬 더 강력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 구군사 쪽 스님들로서는 막아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향을 피운 거죠. 향을 피워서 우리 큰 스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랬더니 그 향이 하필 보림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대. 또 사실 좀 재미는 있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당신이 탑을 여기다 만들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됐지. 돌아가시기 전에 탑 만들라고 하면 탑 만든다는 문화는 뭐냐면 그게 수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탑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의도 그렇고 수릉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몇 자리를 잡아 놓으면 오래 산대.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대.
스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수탑 만든 분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무학대사, 양주회암사에 미리 만들었죠. 그래서 무학대사 그 부도는 굉장히 좋죠. 왜? 당신이 주도해서 만들잖아. 그러면 좋습니다. 후세가 만들어주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후세가 번성해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파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신경을 제대로 못 써. 누군가 한 명이 확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승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 걸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갑자기 그 밑에 있던 조금 눌려있던 분들이 다음에 난가? 이러면서 나오면서 이게 대립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몇 년에서 어떤 경우는 한 10여 년 지나서 정리가 돼. 정리되는 기간에 그걸 만들면 그게 그렇게 좋게 잘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향년기가 절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주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미얀마에 가면 틸로밀러 사원, 굉장히 좋아하는 일산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라고 하는 사원이에요. 자, 다음 왕을 누구로 정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싫어하는 아들들도 있었대. 그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일산을 가운데 놓고 그게 쓰러지는 쪽으로 결정을 합시다라고 했대. 근데 그게 왕의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쓰러지지. 이게 왜 그걸 반드시 안 놓는 거야, 분명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약간 이단적으로 몰렸던 것 같고, 그게 당신께서 사회에서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는 거기를 참배하고 왔잖아요. 그게 육조사. 그런 데가 존재하는 거는 이제 좀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구나. 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서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야, 이게 그 당신 살아계셨을 때 엄청난 세력으로 커졌구나. 그래서 해능 스님을 잘 모시는 쪽이 권위를 엄청 크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자리에다가 모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처님하고 관련돼서도 나와요. 그게 쿠시나가라에서 결집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마하가섭이 왜 왕사선까지 끌고 갔느냐, 칠흑굴까지 끌고 갔느냐. 그 논점에서 사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자리의 정당성은 사실은 돌아가신 그 자리가 가장 정당성이 강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느냐, 방어해내지 못하느냐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 결국 구근사는 그것을 방어해내지 못했죠. 만약에 여기가 해능 스님 진신을 모시고 있었다면, 처음에는 모시고 있었던 거고 진신을 모시고 있었다면 그러면 절 자체가 훨씬 더 커졌겠죠. 모든 선불교 스님들은 전부 참배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가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고, 또 해능 스님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시비와 관련된 게 계속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절취한다. 그게 존경해서 절취해 간다. 안 그러면 훼손하기 위해서 절취한다. 뭐 그 전등록이나 이런 데 다 나오니까, 송고승전이나 이런 데. 그리고 신라 스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대비라고. 그렇지, 이게 뭔가 싶은 또 스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절취를 사주했던 이름까지 나와. 이름까지. 그리고 신라 쪽에서만 2번 지도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그건 남정종 11호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구근사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현재는 해능 스님 부모님 묘소가 있고 지금도 무덤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능 스님께서 심으셨다는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그리고 이런 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뭐 동네마다 다 있어요. 자장률사 거기도 있고, 거기 뭐 정암사가도 있고,
그 다음에 부속사 가면 의상대사, 골담초 이야기도 있고, 이 나무 이야기는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식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또 재밌어요. 거기는 지팡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팡이는 생나무로 썼을 경우에 살아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구군사 이야기로 해서 우리 해능 스님 유적 성지를 다니는 이러한 순례, 거룩한 순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삼국유사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